안녕하세요. 김보혜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11편입니다. 오늘은 앙리 루소라는 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제목을 꿈을 그리는 화가 앙리 루소라고 하였는데요. 이 제목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앙리 루소의 대표작이 바로 꿈이라는 작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루소는 젊은 시절부터 전업화가의 길을 걸었던 것이 아니라 49이라는 늦은 나이에 전업화가로서 데뷔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성장 환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앙리 루소는요, 1844년 출생해서 1910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예술의 본고장인 프랑스에서 출생을 하였습니다. 이건 루소가 본인의 얼굴, 자화상을 그린 작품이고요. 그는 어린 시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배강공이었는데 집안 살림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이 압류당해서 어린 시절부터 루소는 기숙학교에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루소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이 중요했겠죠. 그래서 20대가 되어서는 세관원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도 일찍 하게 되었는데요. 25살이라는 나이에 결혼을 하였는데 신부는 10살이 어렸다라고 합니다. 그럼 신부는 15살이겠죠. 그런데 가정생활이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루소에게는 자녀 7명이 있었는데요. 자녀들이 어릴 때 5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루소에게 자녀가 별로 없었고 또 아내도 34살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부인 역시 오래 살지 못하고 4년 뒤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픔도 루소에게 있었다라는 거고요. 루소에게 인류화가라는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왜 인류화가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루소가 근무하던 세관인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사람이 2명 있습니다. 건물 앞에도 있고 건물 위에도 있죠. 이건 아마도 루소나 자신의 동료를 이렇게 담아 놓은 것일 겁니다. 여기 또 쭉쭉 뻗은 나무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본인이 일상적인 생활하는 곳을 작품 속에 담아 두었고 이거를 예술적 세계로 다시 끌어왔다라는 점에서 인상 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류화가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왜냐하면 평일에는 세관원으로 근무를 했고 일요일에는 화가로서 취미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작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인형을 들고 있는 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정말 아이같이 보이시나요? 전혀 아니죠. 표정이 천진난만한 표정이 아니라 근엄하고 되게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른에 가까운 표정이죠. 그리고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목이 없습니다. 빨간색 땡땡이 원피스를 입고 있는 걸로 봐서 여자아이인 것 같은데 다리도 통통하고 뭔가 많이 어색해 보입니다. 또 인형을 들고 있는 아이인데 이 들고 있는 인형 역시 딱딱해 보이고 굉장히 굳어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입니다. 다음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경 속의 자화상이라는 작품인데요. 루소의 자신의 모습을 그림 속에 담아 놓았습니다. 자신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으면 좋겠는가 떠올려 보았을 때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루소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세히 보시면 왼편에 사람 2명이 있습니다. 굉장히 짧게 표현을 하고 있죠. 반면에 루소는 굉장히 커다랗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림에 대한 자부심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루소는 베레모를 쓰고 한 손에는 붓을, 한 손에는 물감을 들고 있습니다. 물감을 짠 팔레트를 들고 있죠.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세관원의 모습을 담아서 작품에 그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후에 이렇게 화가로서의 모습을 그리게 되었는데요.
덧칠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보여지는 모습이 세간언이 아닌 화가로서 보여지길 원했다라는 것을 작품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열기구가 새롭게 등장하게 된 시기인데요. 작품 속에서도 열기구가 작게 보이고 있죠. 근데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열기구만큼 루소의 키가 크다라는 거죠. 전혀 원근법을 고려하지 않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배에는 다양한 국기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루소가 세계에서 인정받는 화가가 되고 싶다라는 본인의 생각을 담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만국박람회가 열리던 시기였는데 그때 다양한 국가적인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만국기를 표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는 파리의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옆에는 생강이 흐르고 있고 다리와 파리의 풍경이 펼쳐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색하게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발을 보시면 발이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실 겁니다. 이것은 루소가 정식적으로 미술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체학이나 해부학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사람의 인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표현력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 같다라고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림을 그릴 줄도 모르면서 화가 행세를 하려고 하네. 루소의 그림은 어린아이가 그린 것 같아. 화가가 그린 게 아니야. 그렇게 작품 활동을 이어가던 루소는 특별한 사람과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모두 아는 피카소라는 거장을 만나게 됩니다. 뒤늦게 화가의 길로 들어선 앙리 루소를 알아주는 사람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가 화가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49세가 되어서부터였고요. 그의 작품을 한번 살펴보면 1894년에 지어진 전쟁이라는 작품이에요. 루소가 지내던 이 시절에는 전쟁이 많이 일어났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주제, 특정한 딱 하나의 전쟁을 두고 이 작품을 그린 건 아니고 전체적인 전쟁과 관련된 것을 이 작품에 남겨놓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말은 검정 말을 지금 어떤 여인이 타고 있죠. 이 여인은 바로 전쟁의 화신입니다.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있습니다. 또 아래쪽에 보시면 벌거벗은 시체들이 있습니다. 그 위로 까마귀들이 이 시체를 쪼아먹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늘에는 핏빛 구름이 있고요. 생명체라고 느껴질 수 없는 부러진 나무가 앙상이 말라서 쓰러진 모습을 이렇게 작품 속에 담고 있습니다. 얼마나 전쟁이 피폐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나는지를 이 작품 속에 담아 놓았습니다. 이렇게 작품 활동을 이어가던 중에 우연히 피카소가 루소의 작품을 보게 되는데요. 어디서 보게 될까요? 루소의 집은 몽마르트 언덕이었는데요. 몽마르트 한 골동품점에서 루소의 작품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여인의 초상이라는 작품인데요. 단돈 5프랑에 구매를 했습니다. 거의 버려져 있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싼 가격에 이 작품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피카소는 굉장히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기존의 그림의 형식에 틀에서 벗어난 루소만의 작품이 여기 담겨져 있었던 거죠. 원근법이라고 살펴볼 수 없는 평면적인 그림이었고요. 기존의 작품 방식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에 오히려 피카소의 눈에는 더 잘 보였을 겁니다. 피카소의 작품을 떠올려 보시면 일반적인 작품과는 다르죠. 눈이 이쪽 정면을 응시하기도 하고 또 큐비즘이라고 해서 왼쪽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일반적인 틀을 깨는 걸 좋아했던 피카소에게 이 작품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발견했다는 게 너무 기뻐서 주변의 화가, 유명한 친구들을 다 모아서 루소의 밤을
개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좋은 작품을 발견했다, 루소라는 멋진 화가를 알게 됐다라는 것을 기념으로 해서 피카소가 열어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그 작품이 더 유명해지게 되었고요. 피카소는 루소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루소는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알지는 못했지만 바로 그것이 그를 위대한 화가로 만들었다. 루소가 정규적인 과정을 거쳐서 미술을 배운 게 아닙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피카소는 이야기를 합니다. 몰랐던 것이 오히려 그를 더 위대하게 만들었다고요. 그 다음 정글을 그린 화가라고 이야기를 해놓았는데 그 이유가 루소가 정글을 주제로 그림을 많이 그렸기 때문입니다. 22점 정도의 연작을 그리기도 했는데요. 정글과 관련된 주제로 그린 첫 작품입니다. 열대폭풍우 속의 호랑이라는 작품인데요. 여기에 빗줄기가 세차게 이렇게 내리는 것을 표현을 했고 하늘에는 번쩍이는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그 번개 때문인지 호랑이가 놀랐나 봐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고요. 몸은 잔뜩 긴장해서 웅크리고 있습니다. 또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죠. 이 모습을 잘 담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 이런 모습까지 다 표현을 했는데 루소가 실제로 정글에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동물원에서, 식물원에서, 또 책에서 그것을 보고 상상 속에서 작품을 그려냈던 것이죠. 이 작품은요, 고릴라와 인디언의 싸움이라는 작품입니다. 한 연극을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연극 보러 가면 양옆에 커튼 있잖아요. 그거 같이 양옆으로 풀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주인공들이 등장하죠. 인디언과 침팬지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담아 놓았는데요. 정글이라는 공간이 평온한 공간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존을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는 해가 있는데 이게 해가 뜨는 모습 같기도 하고 지는 모습 같기도 하지만 굉장히 동그래서 뭔가 어색해 보이는 느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보시면 지나치게 꽃들이 커요. 네, 그것은 루소가 직접 보고 그린 것이 아니라 상상 속에서 그렸기 때문에 더 화려하게 이렇게 풀숲을 그릴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작품이 바로 꿈이라는 작품입니다. 루소가 제일 좋아한 대표작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을 보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소파가 있고요. 소파 위에 여인이 이렇게 기대어서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세히 보시면 어떤 여인이 피리를 불고 있어요. 까만 인디언이 피리를 불고 있고 밑에는 사자 2마리가 어슬렁거리면서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죠. 왜 이렇게 어색하지? 공간이 뭔가 소파가 있을 공간은 거실이어야 될 것 같은데 정글 속에 소파가 있네?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루소의 해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이 소파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 꿈속에 이 정글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꿈을 꾸고 있는 장면을 그려 놓았습니다. 또 그 다음 작품을 보면 뱀을 부리는 여인이라는 작품인데요. 뭔가 몽환적이고 신비한 느낌을 주는 작품이죠. 가운데 마찬가지로 피리를 부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피리를 부니까 물속에서 뱀이 나오고 나무에서 뱀이 나와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또 홍학 한 마리가 이 여인을 쳐다보고 있죠. 뭔가 위협적인 느낌보다는 신비로운 느낌, 몽환적인 느낌을 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다른 작품들과 차이가 있는데요. 로베르 들로네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의 어머니가 주문 제작을 의뢰한 작품입니다.
이분의 어머니가 남편과 함께 인도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신비한 경험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루소에게 전해 주었는데 그 이야기를 주제로 해서 작품을 그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피카소도 루소의 작품을 좋아했고 다른 화가도 루소의 작품을 좋아해서 이렇게 주문 제작을 의뢰받기도 했습니다. 루소는요, 자연을 두고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나는 자연을 스승으로 삼는다. 자연보다 더 좋은 선생님은 없다. 미술학교를 다닌 적이 없기 때문에 루소에게 선생님은 없었겠죠. 하지만 자연이 그에게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라이브 아트로 구분되는데요. 라이브 아트라는 용어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라이브 아트는 소박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정규 미술 교육 없이 순수하게 창작한 그림을 라이브 아트라고 하는데요. 루소는 미술학교에서 그림을 배운 적은 없지만 파리 식물원에 자주 방문을 해서 꽃을 관찰하고 또 파리에 있는 동물원을 자주 가서 동물들을 관찰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수많은 습작들을 그리면서 그림 활동을 했던 것이죠. 또 파리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루브르 박물관이잖아요.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정말 거장들의 작품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소는 내가 좋아하는 작품들을 마음껏 모방을 해봐야겠다 해서 모작들을 굉장히 많이 그렸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대가들의 스킬을 배웠던 거죠. 앞에서 보신 작품들도 그림을 정식적으로 배운 화가가 아닌데도 저렇게 잘 그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아마도 이런 대가들의 작품을 많이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라이브 아트의 다른 특징으로는 투박한 형태, 환상적이고 순수한 색감, 어린아이 같은 시선과 상상력을 예술로 승화시켜 낸다라는 점인데요. 아이가 그린 그림 같은 느낌을 준다라는 거죠. 이 작품도 보면 뭔가 동화 속 사파 같다라는 느낌이 저는 들었거든요. 이 여인이 마찬가지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만돌라라고 하는 음악 악기와 물병이 함께 하고 있어요. 근데 사자가 이 여인 옆에 있습니다. 전혀 근데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냥 궁금해서 냄새를 맡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여인이 꿈을 꾸고 있는데 사자가 왔다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꿈속 한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밤하늘에는 달이 환하게 뜨고 있고 현실과 상상 속에서 섞여져 있는 작품을 루소의 작품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을 루소는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작품을 자신이 좋아하는 고향 프랑스 라발에 기부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기부를 한 건 아니고 내가 저렴한 가격에 이 작품을 주겠다라고 시장한테 편지를 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거절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완전히 후회하고 있겠죠. 라발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로 알려진 앙리 루소의 작품을 놓치게 된 일화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거절당했던 화가가 지금은 가장 이 지역에서 유명한 화가가 된 것도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루소의 꿈을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루소의 정글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정글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루소의 꿈은 이렇게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꿈은 지금 어디쯤 있는 걸까요? 루소는 49세의 늦은 나이에 전업화가가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 늦은 나이에 무슨 일이냐, 화가는 무슨 일, 그냥 세간 하던 일 계속해 라고 했지만 늦었다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어쩌면 가장 빠른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속 꿈은 어디에 있습니까?